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AI, 꿈꾸는 아이, 창작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예, 최근의 AI 기술 동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무인 자율 자동차가 이 배달 및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로 토론하는 수준까지 도달했고요. AI가 이야기를 작성하기도 하고 또 주식 투자도 하고 또 변호사를 대신해서 계약서를 검토하는 등 최근의 인공지능은 정말 어메이징한, 놀라운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 AI가 창작하는 문화예술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거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이미지가 보일 텐데요. 사진 속 어떤 얼굴이 진짜 사람이고 어떤 얼굴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사람일까요? 예, 잘 모르시겠죠? 예, 이 중 50%는 진짜 사람 얼굴이고요. 나머지 50%는 인공지능이 생성해낸 사람 이미지입니다. 예, 2022년에 이 피나스라는 저널에서 연구자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만든 얼굴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또 진짜 얼굴보다 이 인공지능이 만든 얼굴에 더 신뢰감을 갖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왼쪽 이미지에 보시면 퍼센티지가 있고 뒤에 R 또는 S가 있는데요. R이라고 적혀 있는 게 진짜 사람 얼굴 이미지이고요. S라고 적혀 있는 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사람 얼굴 이미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절반은 이 진짜 얼굴 이미지이고 절반은 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인데요. 사람들한테 신뢰감을 주는 얼굴 이미지가 어떤 얼굴일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은 신뢰감을 주는 오른쪽 그림에서 위쪽 층이 이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많이 주는 이미지들이고요. 아래쪽 이미지들이 그렇지 않은 이미지들인데 지금 보시면 인공지능이 합성해낸 이미지가 오히려 사람들이 더 신뢰감을 갖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이 AI가 만든 가짜 얼굴이 사람들을 쉽게 속였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예, 최근에 듄이라는 영화도 상영을 했는데요. 이 듄 세계관을 저희가 듄이버스라고 하는데요. 이 듄은 프랭크 허버트의 SF 대하 소설이고요. 1965년에 이 프랭크 허버트가 1부 듄을 시작으로 1985년 6부 듄의 신전까지 총 6부작의 이 듄 시리즈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듄 1부는 대중성을 추구하는 휴고상과 작품성을 추구한 네뷸러상을 동시에 수상한 최초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자, 이 듀니버스 세계관에서는 휴먼과 피플을 구분을 하는데요. 이 휴먼은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을 휴먼이라고 부르고요. 피플은 이 미래 세상이니까 인공지능이 이 귀찮고 힘든 생각을 대신해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 사고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의 무리를 피플이라고 듄 세계관에서는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유니버스 세계관에 등장하는 이 사람보다 잘하는 AI는 언제쯤 가능할까요? 2005년에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미래학자가 이 싱귤러리티, 특이점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 싱귤러리티, 특이점은 이 기술이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시점을 정의하고 있고요. 2018년에 연구자들이
이 AI 전문가 집단 352명에게 사람보다 잘하는 AI가 언제 가능하고 어떤 분야에서 이 AI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할지 예측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사람보다 잘하는 능력이 약 50% 정도 되는 시점이 2045년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의 업무에 대해서 사람보다 잘하는 AI가 즉 싱귤러리티가 이 2045년 정도면 가능할 거다 예측하고 있고요. 이 논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외국어를 번역하는 업무에서는 지금 사람보다 벌써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고 있죠. 그리고 뭐 간단한 고등학교 에세이 짧은 글 정도 쓰는 능력도 곧 이 사람의 능력을 따라잡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인기 팝송 40위권 안에 드는 인기 팝송을 만들어내는 일도 곧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로 소설 쓰는 일을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2016년부터 한 30년 뒤니까요. 2040년 정도에는 가능하리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뒤에는 모든 인간의 노동이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화되리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1968년에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작품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 이후에 이 많은 SF 영화들이 쏟아지는데요.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인공지능은 인간과 AI의 대립구도를 다루었죠. 그래서 이 인간에 의한 AI의 창조 또 그 도구에 의한 몰락에 대한 서사가 대부분인데요. 이 SF 영화에 등장하는 AI들은 우리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 범용 인공지능에 속해요. 그래서 현재의 인공지능은 아주 특수한 부분에서 특수한 직무에 대해서만 어떤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인공지능이 대부분이라서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나 인간처럼 범용적인 업무에 대해서 이 지능적인 인공지능이 이 AG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에 대해 어떤 생각을 품으세요? 뭐 이런 SF 영화들을 접하면 뭐 두렵게 느껴지시기도 하실 테고 또 아직까지는 약한 인공지능이니까 이 약한 인공지능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부분에서 인간의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데에서 놀라울 수도 있고요. 또 이 인공지능이 가진 잠재력에 감탄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창의성, 즉 창작하는 능력은 이 인공지능이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안도감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인간이 이 어떤 창작하는 인간이라고 해서 이 호모 크레앙스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창작과 오락, 유흥을 즐기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놀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호모 루덴스적인 특성과 또 허구의 이야기와 서사를 만들어내고 또 듣고 싶어 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모 루덴스와 호모 나렌스가 나렌스적인 특성을 합쳐서 호모 크레앙스라고 하는데요.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을 인공지능과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하는 인간다움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을 이 인문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문학이 더 중요해진다고 할 수도 있겠고요. 예, 최근에 이 인공지능 모방 능력을 가진 창작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는데요. 이 인공지능을 겐이라고 부릅니다. 겐은
이 인간처럼 모방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방한다고 하면 어떤 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 장르나 스타일만 약간 전이시키는 뭐 그런 거를 흉내냈다. 또는 아류다. 진품의 아류다. 또는 짝퉁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모방과 창작은 정말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이 모방이라는 도구는 예술가가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기도 한데요. 인류 역사적으로 이 모방을 통한 창조적 혁신가들의 사례가 지금 보이는 이미지들인데요. 이 인상주의를 태동시킨 이 에드와르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작품과 또 페리스의 심판이라는 그림에 있는 사람들의 구도와 포즈가 똑같죠. 그래서 이 에드와르 마네가 이런 포즈들을 모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 입체파를 연 이 파블로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이라는 작품인데요. 중간 그림은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장 오기스트 앵글의 이 터키탕이라는 작품에 보시면 지금 이 아비뇽의 처녀들의 여인 포즈와 터키탕의 여인 포즈가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아프리카 이 민속 탈의 형태를 흉내내서 이 여인의 얼굴을 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애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도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애플 매킨토시 컴퓨터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이 구입 환경이 사실은 이 제록스사의 구입 환경을 모방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인간이 흉내내듯이 진짜 인공지능도 이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두 개의 딥러닝 모델이 필요한데 하나는 생성 모델이 필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판별 모델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생성 모델이라는 거는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해서 원래 데이터의 분포를 따르게 하는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판별 모델은 우리가 이미지를 분류할 때 예를 들자면 강아지 이미지면 강아지라고 판별하고 또 고양이 이미지면 고양이라고 판별하는 모델을 저희가 판별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판별 모델이 진짜와 가짜 이미지를 판별하는 훈련을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올 때 이 진위 여부를 판별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2014년에 이 뉴립스라는 학술 대회에서 이 이양구 펠로우라는 학자가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라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어가 개N이고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적대적 생성신경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를 만드는 인공지능 학습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있는 비유를 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나라에 이 위조 지폐범이 위조 지폐를 찍어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최고의 위조 지폐 판별 능력을 갖춘 경찰을 투입하죠. 그래서 이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를 빠르게 판별해서 이 위조 지폐의 유통을 차단하고 싶었던 건데요. 그랬더니 이 위조 지폐범들은 더욱더 진짜 같은 위조 지폐를 발행하여 유통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이 서로 경쟁을 통해서 적대적으로 학습한다고 해서 adversarial training, 적대적 학습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습 성능을 두 모델 모두 개선해 간다면 결국 둘 다 똑똑한 모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이 경쟁적으로 학습을 해서 성능을 높이는 이런 아이디어는 사실 저희가 자연계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이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서 사활을 건 이 치타와 가젤의 이미지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가젤은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빠른 속도로 달려야 하는 거고요. 이 치타는 또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달리기 속도를 빠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생존을 위해서 두 동물 모두 매우 빠른 속도로 뛰도록 진화가 이루어졌고요. 서로 경쟁하면서 진화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 달리기 속도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치타는 긴 다리에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또 유선형의 작은 머리와 방향 전환에 용이한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서 최고 시속 100km까지 불과 2.4초면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 자연계에서 경쟁하며 진화하는 생물의 아이디어가 바로 이 겐에 적용된 아이디어인데요. 이 경쟁하며 발전하는 인공지능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리켜서 이 얀 르쿤 교수님은 최근 10년간 이 기계학습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칭찬을 많이 했고요. 이런 경쟁 구도, 에서 발전하는 어떤 아이디어는 사실 인공지능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학이나 게임 이론에서도 등장하죠. 그래서 서로 협력하지 않는 경쟁자들이 각자 최선의 선택을 하면 서로가 자신의 선택을 바꾸지 않는 균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상태를 저희가 내쉬 균형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 겐 인공지능은 이 게임 이론을 바탕으로 가짜를 생성하는 인공신경망과 진짜를 판별해내려는 인공신경망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목적이 서로 다르죠. 생성 모델은 판별 모델을 속이고자 하는 거고 이 판별 모델은 생성 모델이 만든 가짜 데이터를 분별해내는 게 목적이니까 이 두 적대적 인공신경망이 최적의 내쉬 이퀄리브리움을 찾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갱 기술은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가지는데요. 먼저 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 스타일 트랜스퍼나 슈퍼 레졸루션, 또 이미지 인페인팅 같은 영역에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일 트랜스퍼는 고흐와 같은 유명 화가의 하풍을 따라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요. 슈퍼 레졸루션은 저해상도 영상을 고해상도로 선명하게 만들어 영상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이죠. 저희 TV에 많이 등장하는 기술입니다. 또 이 영상이나 이미지의 가려진 부분, 또 혹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복원하는 기술이 이미지 인페인팅 기술이고요. 또 음성 인식 분야에도 이 오디오 보이스 스피치 영역에서 음성을 합성하거나 생성하는 기술이 이 개인을 활용하는 기술들입니다. 예, 저희 생활 속에 이런 개인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콘텐츠 사례들이 많은데요. 다양한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굉장히 낡고 오래돼서 빛이 바래고 손상된 사진을 이 이미지 인페인팅 기술을 이용해서 복원을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할 수 있는 기술이 갱 기술인데요. 자, 이 이미지 인페인팅 기술은 컴퓨터 비전 분야 중 하나인데요. 이미지 손상되거나 가려진 부분을 복원하거나 또는 불필요한 부분을 소거하는 기술이에요. 최근에 이 스마트폰 앱 중에 이 이미지 인페인팅 기술을 적용한 앱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사진이나 이미지 이외에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에 이 갱 기술이 활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살펴볼 기술들은 미술, 음악, 문학, 무용, 또 뉴스나 스포츠 TV, 연예, 패션, 영화, 교육 영역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이 겐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에 이 미국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 AI가 그린 에드몽드 벨라미의 초상이라는 작품이
약 6억 원에 낙찰되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의 서명란에 자세히 보시면 요거를 확대하면 지금 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아까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의 어떤 목적 함수를 여기 수식으로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 갱 기술에 의해서 제너레이션 됐다는 것을 밝히고 있고요. 예, 원래죠. 최근 일인 것 같은데, 콜로라도 주립박람회 미술대회 우승작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라고 언론에 어, 등장했는데요. 이 그림은 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인데요. 이 제이슨 앨런이라는 미국 사람이 AI 프로그램인 미드저니를 통해서 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미술대회 우승작으로 뽑혔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슈도 등장하고 화제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예, 그림을 창작하는 인공지능의 시작은 사실 2016년에 이 ING사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함께 디자인한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렘브란트가 초상화를 많이 남겼거든요. 그래서 이 렘브란트 스타일의 초상화를 인공지능이 그리게끔 이 진짜 렘브란트 그림 같은 가짜 렘브란트 초상화를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월터 톰슨이라는 광고사가 이 칸느 광고제 사이버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이 구글의 딥드림 생성기에서 이 그림을 창작하는 인공지능을 여러분들께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최근에 새롭게 만들어진 모드가 바로 이 텍스트 투 드림이라는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일종의 텍스트 투 이미지 기술인데요. 최근에 아까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같은 그림이 미드저니를 이용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달리2나 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기술들을, 도구들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몇 개의 단어만 입력해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추상적이거나 사실적인 작품을 그려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지금 인터넷 주소가 기술되어 있으니까요. 저기 deepdreamgenerator.com 가서 한 번쯤 사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예, 또 최근에 네이버 웹툰 중에 이두나라는 작품이 있죠. 그래서 이 이두나라에 등장하는 인공지능 페인터 이 일러스트 컷인데요. 이 왼쪽 이미지가 이 마우스 클릭 2번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 채색된 이미지고요. 이 자동 채색 작품에 민송아 작가가 인류는 졌어 하고 이렇게 우는 이미지를 그려 넣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이 민송아 작가가 약 10분간 리터칭 작업을 통해서 오른쪽 일러스트 컷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명암도 넣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손을 봤죠. 눈동자도 더 표현하고 해서 이 인류는 아직 지지 않았다는 문구가 그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요. 이 네이버 웹툰에서는 2025년 완성 목표로 이 오토 드로잉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만화의 스케치 단계부터 컷 완성까지 웹툰 제작 전 과정을 이 인공지능이 지원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여러분들이 그림을 못 그려도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 웹툰 작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예, 2016년에 이 YG의 소속 연예인이죠. 유인나 씨가 이 네이버의 후원을 받아서 오디오북을 출판했는데요. 이 오디오북을 만들 때 유인나 씨가 초반 50% 정도는 녹음실에 가서 직접 녹음을 했고요. 후반부 50%는 이
이미 유인나 씨 목소리가 데이터로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 수집된 데이터를 음성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인공지능이 합성을 해서 진짜 같은 가짜 유인나 씨 목소리로 완성했다고 합니다. 2년 뒤에 문학동네라는 출판사에서 이 YG와 네이버와 함께 유인나 오디오북을 다시 출판하게 되는데요. 2018년에는 더 이상 유인나 씨가 녹음 작업에 참여를 안 해요. 그래서 100% 인공지능이 유인나 씨 목소리를 합성한 목소리로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인나 씨 목소리를 복제를 한 거죠. 그 기술을 저희가 보이스 클로닝이라고 하고요. 음색이나 발음, 운율, 음량까지 이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최근에 작년인가요? SBS에서 세기의 대결 AI 대 인간이라는 예능 프로가 방영이 됐었는데요. 여기에 김광석 씨 노래를 김광석 씨 목소리를 모창하는 AI가 등장하죠. 이 김광석 모창 AI는 슈퍼톤이라는 업체에서 개발을 했는데요. 저희가 방금 전에 소개한 이 생성 모델과 판별 모델이 경쟁적으로 학습해서 이 발전하는 이 겐 기술을 활용한 어, 모창 AI를 개발을 했고요. 기본 한국어 발음 체계를 구현하고 또 알고 읽기를 통해서 가창이 가능한 많은 가수 AI를 베이스라인 모델로 해서 전위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타겟인 이 김광석 씨의 노래 한 10곡에서 20곡 정도를 가창 데이터를 훈련시켜서 이 김광석 씨 음색과 창법을 그대로 모델링한 이 모창 AI를 이 SBS 프로에서 내놓아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또 작사, 작곡하는 인공지능도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아이바라는 인공지능 작곡가가 등장을 하고, 이 아이바는 프랑스 음악가 협회에 실질적으로 등록도 했다고 합니다. 또 2017년에는 이 테렌스 어든이라는 팝 가수와 협업을 해서 인공지능이 만든 작곡한 노래를 이 인간 가수가 불러서 앨범으로 내놓았던 적도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무용 창작에서도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 AI 허브에 있는 안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2020년에 이 국립현대무용단에서 인공지능이 안무한 무용을 공연한 적도 있고요. 또 최근에 이 일본에서 광고를 기획하는 인공지능과 인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서로 대결을 벌이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뭐 그런 광고를 기획하는 인공지능도 등장하고 또 최근에 이 라지라고 하죠. 이 신한 라이프에 등장하는 광고 모델인데요. 진짜 인간이 아니고 가상 인간, 즉 디지털 휴먼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가상 휴먼인 라지에게 목소리를 합성시켜서 인공지능으로 이런 노래 앨범도 제작을 했고요. 뭐 최근 다양한 뭐 호텔 광고나 아니면 자동차 광고에도 이 라지가 등장을 해서 뭐 1년 수익이 뭐 10억을 넘었다고 언론에서 보도된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세상이죠. 예, 또 이 AI,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 AI 화가가 생성한 추상화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 현대미술의 주 영역인 추상이라는 영역의 작품, 추상 스타일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미술관에 전시해도 될 정도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하죠. 튜링 테스트라는 거는 인간이 이 인간의 목소리인지 인공지능이 합성한 목소리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의 어,
단계를, 즉 인공지능이 진짜 사람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테스트의 일종인데요. 이 그림들이 이 튜링 테스트, 즉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인간이 그린 그림인지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인지 헷갈려 했다는 거죠. 예, 그럼 이 AI 화가처럼 이 AI가 예술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들 텐데요. 어, 일반적으로 예술품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또 그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서로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그 AI 화가가 감상자의 2차적 평가는 통과했지만 사실 스스로 미적 가치 평가가 인공지능은 불가하죠. 그래서 이 미적 가치 평가는 오직 인간만이 평가가 가능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만들어낸 작품들은 인간에 의해서 1차 필터링 된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보기 좋은 생성 이미지들만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요. 이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 자체가 예술일 수는 있지만 아직 인공지능이 예술가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렘브란트가 얘기했던 하나의 작품은 작가가 그 안에서 자기 의도에 도달할 때 만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작자의 1차적 평가가 부재한 인공지능의 작품은 아마 그 가치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창작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가치 평가와 가치 창조에 있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 잘 다루는 창작자와 그렇지 못한 창작자들의 차이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되겠죠. 예, 아까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 같이 이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그림이 예술 창작물인가 아니면 산업 생산품인가에 대한 찬반 논쟁이 거셌는데요. 아마 이 인공지능의 창작 영역 진입을 수용하는 측에서는 이를 기술 혁신을 통한 경계 확장으로 여겼던 것 같고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사진술의 발명인데요. 19세기 초반에 이 사진술이 발명되면서 이 프랑스 시인이자 미술평론가였던 샤를 보들레르는 이 예술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 사진이라고 비판을 했지만 사실 사진술은 20세기 들어서면서 예술의 한 장르로 당당히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포토샵을 이용한 이미지 편집이나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 아트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 인공지능의 창작 영역 진입을 반대하는 측도 있을 텐데요. 인공지능이 만든 작품이 예술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예술가가 될 수 없는 두 가지 반례가 있는데요. 바로 존 케이지의 4분 33초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4분 34초의 악보에는 아무 음표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아니스트가 무대에 올라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4분 33초 동안 아무 연주도 하지 않는 채 퇴장하는 음악 작품이에요. 또 최근에 이 살바토레 가라우라는 예술가가 로쏘노 투명 예술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이 작품이죠. 거리 위에 지금 테이프로 투명 예술 작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2천만 원의 경매 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작가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이 투명 예술 작품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는 거죠. 공기와 영혼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믿는 상상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투명 예술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물 관점, 즉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인공지능도 간단하게 구현이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이를 재현했다고 해서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예술가들은 그들이 그때까지 작품과 공연 또 글을 통해 이 본인의 사회적, 문화적, 철학적, 예술적 성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AI에 의한 결과물은 그러한 가치 평가나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은 결과물이 아니라 가치평가와 창조의 과정이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예술성과 작품성을 떼놓고 생각한다면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는 대중문화 콘텐츠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로 다가올 텐데요. 최근에 일반인들도 이 이미지나 영상, 음성, 텍스트 등 모든 미디어를 이 인공지능으로 제작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일반인들이 콘텐츠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이 컨텐츠 제작의 대중화가 가속될 거고요. 이로 인해서 개인화된 추천 알고리즘의 역할도 점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AI에 의해서 생성된 컨텐츠들을 보면요. 인간이 실제와 구분할 수 있는 불쾌한 골짜기 단계를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넘어섰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까 모창 AI 같은 경우죠. 또 이 기술의 오용 및 윤리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요. 바로 이 인공지능 윤리 이슈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기회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하면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1980년대 이 애플사를 창업한 스티브 잡스의 인터뷰를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요. 이 스티브 잡스가 12살 때 읽었던 사이언티픽 어메리칸이라는 과학 잡지에서 읽은 글에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인터뷰했는데요. 이 글에는 지구에 사는 다양한 종들의 보행 효율성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이동할 때 얼마나 효율적인 칼로리 소비를 하느냐를 측정한 거죠. 그 당시 콘도르가 1위였고 인간은 한참 하위 랭킹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어, 놀랍게도 이 자전거를 탄 인간은 콘도르를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의 얘기로는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서 타고난 능력을 엄청나게 증폭시킬 수 있고요. 또 이런 맥락에서 이 스티브 잡스에게 있어서 컴퓨터란 언제나 마음의 자전거였다고 합니다. 타고난 지능을 크게 증폭시킬 수 있는 도구였던 거죠. 자, 현재 우리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마음의 자전거 앞에 놓여 있는데요. 이 물리법칙 중에 연력학 제2법칙이 있죠. 이 연력학 제2법칙은 서로 다른 개가 만나는 순간 각 개의 경계에 퍼터베이션, 섭동이 생겨서 부동의 정상 상태를 벗어나서 질서가 깨지고 무질서가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 자연의 섭리에 의하면 이 무질서, 엔트로피라는 이 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가진다고 설명하는 법칙이 연력학 제2법칙인데요. 누구나 경계를 만난다는 것은 늘 두렵죠. 지금 저희 앞에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경계를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경계에서 늘 새로움, 즉, 창의성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마음의 자전거를 탈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이 AI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점점 더 이 인공지능 시대라는 용어들이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자전거를 능동적으로 타는 라이더가 될 거냐, 아니면 마지못해 타는 수동적인 승객이 될 거냐는 여러분들 몫이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인공지능이란 마음의 자전거를 마음껏 타셔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지금까지 본 특강이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의 자전거를 탈 수 있기 위한 이 도우미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